그래서 글로벌 관점에서 유로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약세고요. 우리나라 통화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죠. 글로벌 달러가 약한데 그 약한 달러보다 원화가 약한 겁니다. 근데 엔화가 약하면 어떨까요? 우리 수출이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힘들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무역 국채가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고 이거는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죠. 달러가 너무 폄훼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견제구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금 가격이 뛰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견제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국내도 금리하고 환율이 급등세인데 10년 국고금리 3% 넘었고 환율이 1450, 60, 70 막 이렇게 보입니다. 참 본 적이 별로 없는 수치라서 좀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금리하고 환율이 뛰면 불안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금리 환율이 같이 뛰잖아요. 그럼 이런 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파는 겁니다. 그럼 미국 우리나라 국채나 우리나라 자산들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가 뛰면서 국채를 많이 파니까요. 그럼 자금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금리를 올려서 더 조달하려고 하겠죠. 그럼 금리가 뛰고 환율이 뛰겠죠. 이런 건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자본 유출로 인해서 자금이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본 유출이 나타났던 게 대표적으로 금리 환율이 같이 뛰었던 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예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자산을 팔고 뛰어나갔거든요. 그때는 참고로 기억하시겠지만 금융위기 때는 코스피 지수가 892까지 빠졌고요. 코로나 때는 1450까지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4200을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도 아주 크게 타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막 대규모로 이탈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지금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표현보다는 어떤 걸 좀 보면 좋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율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혀요. 환율이 지금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큽니다. 그럼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크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 막 낮추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를 더 낮추면 환율이 확 뛸 수 있거든요. 그럼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물가하고 금리도 봐야 되지만 뭐도 봐야 되냐면 가계부채도 봐야 되고 외국과의 금리 차와 환율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데 여기다 대고 금리를 확 낮춘다? 어우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는 것도 문제지만 환율도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야 그러면 이거 사실상 금리 추가 인하하는 거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예. 그럼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뛰어 올라가지고 2.4가 됐어요. 그럼 한국은행의 목표인 2.0을 넘어섰거든요.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률이요. 올해 3분기 성장률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코멘트에 뭐가 있었냐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장률 전망을 업을 할 것 같아요. 좀 올릴 것 같아요. 재고라는 게 업을 한다는 쪽으로. 그래서 원래 내년 성장률 전망 1.5, 1.6 봤는데 이게 1.8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외국계에서는 2.0 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반도체 수출이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괜찮아지고 물가 전망은 올라오고 부동산 가격은 부글부글하고 환율은 오르고 이러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이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도는 얘기는 사실상 금리 인하는 2.5에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죠. 올해 초에 이거 1.7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1.75까지 내려갈 줄 알고 금리가 확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와서 기다렸는데 그건 아니라는데 오버했다는데 2.5에서 더 못 내린다는데 이런 소문 돌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확 달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방향성 전환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시장 금리의 상승을 부른 거지 이게 자본 유출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환율이 뛰었죠. 환율이 뛴 것 때문에 통화정책을 갖다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려던 걸 많이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시장 금리가 같이 뛰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도망가면서 대규모로 막 도망가면서 나타난 현상보다는 환율이 뛴 게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올린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은가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면 11월 달 금통위가 남아 있고 내년도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성장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 외환시장이 만약 안정세를 다시 찾게 되면은 그때는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끝났다라는 걸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오픈 마인드로 좀 열어놓고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 부동산만이 아니라 환율에도 이렇게 영향을 그렇습니다. 많이 받네요. 네네. 그럼 환율 얘기를 다시 해보면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달러가 되게 강하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달러가 되게 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작년도 11월 5일로 가보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80에서 90원 했어요. 지금 1470원 하잖아요. 네. 그럼 한 6% 오른 겁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 저기 유로화가요. 트럼프 당선될 때 1,500원 했어요. 1유로에. 지금 1,700원 합니다. 그럼 200원 올랐잖아요. 네. 200원이면 13.5% 정도 올랐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달러보다 원화보다 달러가 6% 올랐잖아요. 네. 이 원화보다 유로가 13% 올랐어요. 그러면 원화를 제거하면 달러보다 유로가 6, 7%더 오른 거잖아요. 달러가 센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로 대비해서는 달러가 약한 거잖아요. 파운드화가 지금 1930원, 40원 이럽니다. 195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엄청 뛴 거죠, 파운드화도. 스위스 프랑도 그렇고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요 선진 통화들하고 비교한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4월달 고점이 110이었는데 지금 99입니다. 그러면 11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가 빠진 거예요. 달러는 약세네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달러는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관점에서 유로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약세고요. 우리나라 통화 관점에서 보면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장난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냐?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죠. 글로벌 달러가 약한데 그 약한 달러보다 원화가 약한 겁니다. 달러가 약한데 그 달러보다 더 약한 원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는 사실 국내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글로벌 요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이슈로 네네. 수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이슈로 수렴이 되는 그 요인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됐죠. 일본. 네. 일본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일본 엔화는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어요. 원화 대비해서 사실 보면은 올해 11월 달에 엔화가 한 1,020원 했거든요. 지금 940원입니다. 엔화는 오히려 약해진 거잖아요. 이건 뭘로 해석할 수 있지? 이 생각이 드는데 잠깐 보시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들어오면서 엔화가 약세를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분 별명이 여자 아베예요. 그렇죠. 아베노믹스, 예. 아베노믹스 다시 할 거다. 그렇죠.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엔화를 살포를 해가지고 일본의 금리도 낮추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엔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만들어내겠다 이거고 엔 약세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거다. 이래서 대규모 엔 약세로 접근을 했던 게 아베노믹스였습니다. 그렇죠. 그 아베노믹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아베노믹스를 10년간 겪어봤던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엔 약세 이 생각을 딱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들어오니까 달러당 145엔 하던 게 지금 155엔이에요. 그러면 145개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는 지금은 155개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꽤 약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화가 약하면 일본은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수출할 때. 근데 지금 일본은요. 상호관세율이 15%예요. 우리나라는 상호관세율이 25%입니다. 그럼 관세율에서는 우리가 밀리죠. 네. 불리하죠. 근데 엔화가 약하면 어떨까요? 우리 수출이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힘들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는 줄어든다. 우려고 네. 이거는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화가 약세를 만들어낸 게 쿠션을 타고 들어가서 원화 약세를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려운 말로 엔화하고 원화하고 동조화된다. 뭐 상관관계 뭐 이런 말도 그렇죠.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 안에 로직은 이렇게 이제 끝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엔화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00억 달러 관련된 불확실성 이것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3,500억 달러 관련 불확실성이라는 건 사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투자 자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투자 자금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지만 이게 자금이 결국엔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불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지금 에이펙을 전후해가지고 진행됐던 협상에서는 그 불안 요인을 많이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확한 공식적인 합의 문서 같은 게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엄청 늘었어요. 저 그게 늘 궁금했어요. 이게 예. 환율과 어떻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9월 달에 기록적으로 높거든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만 보면은 거의 역대급이에요. 진짜 크거든요. 22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경상 흑자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환율이 내려가야죠. 그렇죠. 안 맞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만약에 경상흑자 이렇게 크면 장사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달러가 많이 유입됐다는 네. 뜻이죠. 그럼 환율이 눌려야 돼요. 근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상흑자로 달러가 들어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 자산을 사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하는 게 많다는 얘기죠. 예, 그게 서학개미로도 대변이 되지만 국민연금에서 하는 해외 투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 기관들의 해외 기업들이- 투자나 그렇죠. 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시각인 것 같고 하는 총재도 코멘트에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죠. KDI에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KDI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자본은 생산성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성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 같은 걸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금이 생산성이 미국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럼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됐을 때 사람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걸 일본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100%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 그 내용으로만 따라가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는 굉장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추세적인 관점, 조금은 지속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500억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 세 번째는 해외 투자의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원달러 환율에는 상방 압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1,400원대 환율이 뉴 노멀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네. 또 일정 정도 뭐 단장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달러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포트폴리오에 담아놔라.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계속.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계속 고정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네네. 그럼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는요. 이게 뭐 환율을 단기적으로 전망한다는 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달러가 뉴노멀이냐 1,400원대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뉴노멀이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1,400원 수준에서 이게 적절한 거냐라는 건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의 레벨로 돌아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씀은 제가 초지일관 드렸던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2000년대 들어서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환율의 대안정기라고 보여요. 그럼 그때는요. 다들 무슨 생각했냐면 1,200원만 넘어도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환율이 높지? 1,230원이면 미쳤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30원 하면 되게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환율을 받아들이는 시각도 1,200원이라는 레벨을 한 레벨 올라가지고 오랫동안 버티니까 사람들이 환율을 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년 전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갔었거든요. 레고랜드 사태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미쳐서 올라와 있어. 이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내려올 거야. 이 시각이 강했거든요. 지금은 그만큼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환율의 대안정기를 만들어냈던 핵심은 그때 당시 무역 흑자가 엄청났습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을 갖다가 안정을 시켰었어요. 오랫동안, 장기간. 근데 지금은 대중 무역 흑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가지고 버티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좋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상황에서 대미 무역 흑자를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록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의 무역 흑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5년, 10년을 두면은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조금은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역 흑자로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해외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달러가 많으면 국내 잉여 달러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환율을 갖다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럼 이게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익숙했던 그 환율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옛날보다 높은 레벨의 환율을 갖다가 지금 시장도 어느 게 가장 편안한 환율인지를 그 레벨대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그 단계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맞는지 몰라요, 시장도. 그럼 어떤 때는 1,480원을 갔다가 갑자기 1,350원을 갔다가 1,470원으로 갔다가 올해 환율 보면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럴 때 한국은행이나 이 통화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예. 어떤 대응을 하거나 이런 걸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대응에 나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한은에서도 대응을 할 때 1,400원이 넘으면 대응하겠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 작년인가요? 이창용 총재 코멘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환율의 레벨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1,400원이니까 개입한다, 1,450원이니까 개입한다 이게 아니라 튀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럼 이때는 들어와 줘야죠. 왜냐하면 튀어 오르는 속도가 빠른데 이걸 렉갈려 놔둬버리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환율이 뛰어요. 이게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버리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기대감을 억눌러 줄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 뛰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오르나? 이 생각이 들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 뛰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러면 미래의 달러 수요가 확 땡겨오면서 달러를 확 뛰어오르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벨보다는 변동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은 환율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빨랐어요.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 편인데 3개월인가요? 4개월 만에 거의 1,360원에서 지금 1,470원이니까 단기에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속도 조절 쪽에 대한 개입 의지는 아마 나타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조심스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드렸던 질문이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외환 그 달러에 대한 투자 일정 정도 포트폴리오 해야 되는데 이제 나 시작 좀 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높네. 네네. 이런 경우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저는 단기 환율을 전망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2.0 시대잖아요. 트럼프 2.0 시대는 저는 변동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환율을 바라볼 때 요즘 저희도 이 펀더멘탈 뭐 금리 차 이런 거 잘 안 보고요. 무역 흑자 이런 거 잘 안 봐요. 무역 흑자가 나도 저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냐면 트럼프 딜을 봐요. 어떤 딜을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0억 달러 관련 딜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딜이 어떻게 될지 제가 알고 있을까요? 알면 여기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만들어지니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환율을 흔들어놔요. 그 얘기는 단기로 우리가 환율을 점치는 거는 귀신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환율을 예측하는 게 신의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단기 환율을 갖다가 막 매도 며칠 날 얼마 이렇게 찍는 거는 전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환율에 대한 전망보다는요. 조금 긴 호흡에서 달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는 게 무슨 소리냐. 환율이 과거 대비 한 레벨 올라왔다는 게 첫 번째죠. 그 얘기는 내려가더라도 치명적으로 옛날처럼 막 1,200원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내려가더라도 그 폭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굉장히 둔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생산성이 버블 붕괴 이후에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해외 투자가 추세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는 앞으로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반강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다 합하면 늘어나는 게 방향성 같아 보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3,500억 달러 해외 투자도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부 주도의 해외 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해외 투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게도 서학개미들이 있죠. 가게 기업 정부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 경제 교과서에 경제의 3주체가 있어요. 가게 기업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긴 호흡에서 바라봤을 때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거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그런 조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전공 분야가 나와서 다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금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어떻게 이 시점에서 예. 어떨까요? 이제 뭐 저기 10월 달인가 이제 금 가격이 그렇게 뛰어오르다가 네. 한 방 맞았잖아요. 네. 이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한 97 막 이렇게 막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달러의 시대는 갔다. 특히 유로가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유로가 너무 세니까 이제 유로가 달러를 파고들 때다.
이런 얘기를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있어요. 라가르드가 직접. 그리고 중국이 나서가지고 이제 위안화의 시대가 올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미국의 힘을 빼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가 아니라 금을 보유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거든요. 미국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지 안 않을까요? 좋죠. 그러면 한 번씩 움직여요. 그래서 기억나요.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던 예, 게 10월 20일 날인가 그 금이 얻어맞기 이틀 전인가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아니 저기 그 인터뷰에서 CNBC인가 거기 인터뷰에서 이제 물어보는데 기자가 물어봐요. 이거 미국 달러가 지금 이제 힘들다고 하고 미국 국채 이제 시대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외 투자자들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중국이 안 사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미국 국채 입찰하면 해외 투자자들 잘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달러가 약하다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달러가 약한 게 아니다. 유로가 강한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로가 너무 강해가지고 달러가 약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유럽이 1월부터 독일이 재정 지출하고 그렇게 해서 유로가 강해지니까 달러가 약한 거지. 미국에 문제가 있어서 달러가 약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지난 7월 달에 OBBBA 법안을 냈고 그때가 달러의 바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재무장관이 나와서 달러 이 옛날부터 달러 히스토리 분석해 주면서 찍어주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달러 바닥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달러 가치를 달러 인덱스로 이제 7월 달, 9월 달 요때 이제 쌍바닥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끌려 올라와서 지금 96에서 99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너무 폄훼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견제구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금 가격이 뛰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견제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은 계속 오른다.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긴 호흡에서 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긴 호흡에서 그럼 금을 가져가야 되느냐 내 포트폴리오의 파트너인가 그 정도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면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는 거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관세 정책 초기에 단장님 뵀을 때 미국은 강달러 원할까 약달러 원할까 예. 이 얘기 생각이 날 네네, 정도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네네. 들어보면 네네. 사실 약달러 원하는데 밖에서 약하다 그러면 아니야라고 발끈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이 트럼프 정책에서 향후 이 달러 환율 이런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될까요? 이게 저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강달러와 약달러를 같이 바라보는데 또 너무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무역 적자 해소가 안 되겠죠. 그럼 또 말 바꿔요. 왜 강달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올해 초에 트럼프가 강달러는 안 된다고 자기는 위커 달러 원한다고 약한 달러 원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또 그런 게 한 번씩 이슈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를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환율이 방향을 못 갖고 시작과 끝이 같았어요. 1140원으로. 대신에 중간에 큰 폭으로 뛰었다 큰 폭으로 가라앉았다 큰 폭으로 뛰었다 큰 폭으로 가라앉았다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환율을 갖다가 포인트를 찍으면서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달러 자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조언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달러나 금 자산 모두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에 잘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깊게 새겨봅니다. 자, 저희는 다음 달에 월간 5권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